지금 사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참전 중인 사실은 미 국무부 장관뿐 아니라 우리 국정원도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매체는 아예 북한군 전사자까지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전쟁 상황, 전황을 설명하는 SNS 그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유튜브에 따르면 실제로 저렇게 탱크, 러시아의 기갑부대 진격을 막아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습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고요. 저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탱크 부대가 만났고 드론도 합세했다, 공중에서.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이것도 73일 만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민가가 타고 민간인 부상자도 속출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얘기인데 최근까지 이제 러시아는 키이우에 대해서 드론 공격, 무인기 공격을 했지만 이번에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73일 만에. 글쎄요, 지금 진짜 고지전 땅 따먹기 게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고지전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이어지는 장면은 이겁니다. 반면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 숨어있는 우크라이나의 박격 부대를 발견해서 어이구, 저렇게 곡사포를 공격하는 모습까지. 본인들이 SNS로 얼마나 여론전을 하고 싶은지 저렇게 러시아의 노란색 자막까지 달면서 저거 봐라, 저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박격 부대를 저렇게 발견해서 사살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것 또한 러시아군이 공개한 건데 탄약 창고와 공병 부대를 감지해서 러시아군이 저렇게 미사일 공격하는 영상까지. 휴전선이 그어지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두 격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구혁 보좌관님, 저 영상 쭉 만나봤고 저 이제 일부분에는 북한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이고 아예 일본 얘기는 북한군 전사자 나왔다는데 이 부분이요. 통일부는 북한이 아직까지도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폭풍군단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면서 알 사람은 아는 분위기지만 이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설명 가능한 이야기는 이 북한 당국조차도 본 자국 병사들을 그런 어떤 러시아의 총알 바지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마땅한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들을 설득해야 왜 러시아 전장에 이 북한군 병사들이 가야 했고 또 이제 파견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뭐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전사를 해서 돌아올 텐데 그들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본인들조차도 마땅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용부용 시간을 끌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북한군이 일단은 파병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파병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전공을 거둘 때 그때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전쟁 초기고요. 북한이 개입한 어떤 전투 초기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가 혹은 뭐 이런 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소식들이 북한 입장에서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패배라도 한다면 북한군 12,000명을 다 밀어 넣었음에도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그것을 알렸을 때 더 큰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적인 속성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 통일부의 판단인데 김부겸 보좌관님,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북한군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 뭐 그것 또한 좀 더 지켜봐야지만 그 정도가 돼야 북한 당국이 뭐 노동신문이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파병사를 알 수 있고 반대의 경우 러시아를 돕기에 파병됐는데 뭐 우리 군 당국 말 맞따라 정보 당국 말 맞따라 총알바지 신세나 전사자만 속출하면 끝까지 알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항상 그 조선인민군을 칭할 때 영웅적 조선인민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앞에 영웅적이라는 건 조선인민군이 참여한 어떤 전투라든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것이 잘못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세뇌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나 지금 러시아군이 5만 명을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그 쿠르스크 전선에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군도 최정예 병력을 그 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확실한 승리로 끝날지 아직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군 12,000명 중에 과연 살아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럼에도 사실 패배한다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패배한다면 이 사실을 영원히 함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구의 보좌관의 논평을 분석을 듣다 보니 지금 든 생각은 뭐 파병이야. 파병하면 원래 이것도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뭐 팡파레까지는 아니지만 파병할 때 뭐 시민들이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근데 파병 사실 일단 알리지 않았고 그럼 여기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사상자가 나오면 사실 시신운구도 하고 자국으로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기본 어떤 국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전투에 나갔다가 부상당하거나 혹은 이제 그 전사한 어떤 그 시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서 가져오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보훈부의 정책보좌관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보훈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 정권의 안위라든가 혹은 북한 정권의 연장이라든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싸운 거에 대한 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대규모의 전사자가 발생을 하고 그들의 시체를 들여와야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의 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된다면 북한 당국은 그것조차도 몰래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가족들에게도 그냥 임의로 통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전 이미 중인데 아직도 파병 사실을 내부에 숨기는 북한. 일단 어찌됐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실제로 입성하면 이 전쟁 기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분석이 나오고요. 일단 이 미묘한 시점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Well, Mr. President-elect and former President and Donald, congratulations. Welcome.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very much. And politics is tough, and it's in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it very much. And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참 입장이 바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 얘기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과거 참전 용사들을 외교안보 핵심 요직에 기용한 트럼프 당선인데 특히 피트 헤그세그 이제 앵커 출신의 이 국방부 신임 장관 유력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해외 미군 감축을 예고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요. 만만치 않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방장관 지명자가 그런 발언을 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는 트럼프 이게 핵심 요직에 참전 용사들이 기용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전장에서 직접 뛰어본 사람들, 저 사람들 지금 제이디 벤스 같은 사람 부통령이 당선이 있는데 해병대 입대해서 이라크에 파병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이라크하고 아프간 전쟁에 복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면 본인 SNS에 예, 맞습니다. 본인 재킷 안에 미 성조기를 저렇게 그러니까요. 안감으로 둔 것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안보보좌관 지명된 마이클 왈츠도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27년간 군에 복무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도 근무를 했었고요. 아프리카에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20대 때 겪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9.11 테러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른다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일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전쟁을 수행하는 건 늘 봤던 일인데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테러를 벌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 일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많았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입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미국의 우월주의,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 이 부분이 키 메시지로 세 사람에게 작동할 수 있다. 즉 안보 핵심 진영에 이런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힘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강한 군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인 정치적 이슈들이 이제 많이 바뀌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일단 이번에는 나홀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저기 이제 여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배웅에 갔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모습 보이는데 김기현 부대변인 여러 해석 중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빨리 좀 만나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좀 쏠려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어떤 사람과 대면 대 대면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주는 느낌, 이 첫 단추 효과라고 하죠. 그런 예. 부분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전의 상황이 됐을 때 아베 전 총리가 먼저 당선 전화를 하고 9일 만에 미국 가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 트럼프와 아베의 브로맨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하고 G20을 가는데 에이펙은 페루에서 열리고요. G20은 이제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미국을 경유해서 가고 경유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트럼프와 대통령의 어떤 만남 성사는 우리의 요구도 있고 또 트럼프도 대통령과 전화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12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정리해봤습니다.